안녕하세요.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오즈의 마법사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보다 더 유명한 1939년작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40년 제1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동무대였습니다. 빅터 플레밍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작품은 미국 영화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이 시상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숙한 작품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영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오즈의 마법사의 감독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빅터 플레밍 감독은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오즈의 마법사 두 작품을 거의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하지만 개봉 초기 어린이들을 타겟팅한 오즈의 마법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해 사람들에게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덕분에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길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10여 년 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956년 추수감사절에 CBS에서 처음 TV 전파를 타게 된 오즈의 마법사는 무려 4,500만 명의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으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 칼라TV가 보급되면서 그 드라마틱한 색감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국마다 앞다투어 이 영화를 송출하였고 현재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방송국을 바꿔가며 60년 넘게 안방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는 스크린을 넘어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종이로 출간된 문학작품을 스크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색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죠. 엔딩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고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시대와 배경이 바뀌는가 하면 때때로 원작을 유추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원작의 스토리를 잘 따라가는 원작 중심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나 연출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이 원작과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도로시에게 오즈를 찾아가라고 알려준 착한 마녀는 영화 막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도로시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곤 신고 있는 구두를 3번 맞부딪히면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처음부터 그냥 알려주면 될 것을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생고생을 시킨 후에 집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이는 스토리를 축소, 편집하는 과정에 생긴 오류입니다. 원작을 보면 처음에 에메랄드 시티로 안내해준 마녀는 북쪽 마녀이며 마지막에 집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준 마녀는 남쪽 마녀로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히면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이 루비 구두는 경매시장에서 영화 소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원작에서 원래 웅구두였습니다. 컬러 영화의 총천연색을 과시하기 위해 강렬한 색상으로 바꾼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영화에서는 학위증서, 심장 모양 시계, 번쩍이는 훈장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농민을 상징하는 허수아비에게는 교육을, 노동자를 상징하는 양철나무꾼에게는 휴식을, 그리고 정치가를 상징하던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었다고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오즈의 선물이 완전 다릅니다. 바늘 꼽힌 실타래, 심장 모양의 봉제품, 알 수 없는 물약을 주죠. 바움은 왜 선물을 저렇게 정한 것일까요? 도로시의 모험담은 자신의 자녀에게 들려주기에 만든 작품입니다. 집안에서 보였거나 아니면 자주 볼 수 있는 물건들 중에 고른 게 아닐까 싶네요. 오즈라는 이름도 이야기 도중에 서랍장 라벨을 보고 즉석에서 생각해낸 것이고요. 도로시라는 이름도 아들만 4명인 바움에게 딸을 낳으면 꼭 붙여주리라고 간직했던 이름이라고 하네요. 설령 영화는 모른다 해도 이 음악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영화 초반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갈란드가 부른 이 노래는 각종 경연대회나 콘서트장에서
자신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 자주 선택받는 곡이기도 합니다. 락, 클래식, 팝, 포크 등 다양한 장르에서 100년 가까이 사랑받았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수의 입을 통해 불려줄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특히나 이 노래는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지개가 성소수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자 먼치킨들이 축하의 의미를 담아 부르던 노래입니다. 2013년 4월 영국에서 딩동 The Witch is Dead가 각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대처 수상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인 마가렛 대처가 사망하자 적대 관계에 있던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거점으로 대처의 사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SNS에 이 노래를 차트에 올리자는 운동이 벌어졌고 실제 UK 차트 2위까지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작사 MGM은 도로시 역할로 미국의 국민요정이었던 셜리 템플을 낙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캔자스 소녀 이미지를 원했던 빅터 플레밍 감독의 주장으로 지금의 주디 갈란드가 캐스팅되었죠. 우리에겐 도로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주디는 실제 미국에서 스크린과 콘서트 그리고 뮤지컬을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그녀를 국민 배우로 만들어준 첫 도약대는 오즈의 마법사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에게 있어 고향과 같은 영화일 텐데요. 어쩐지 주디 갈란드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를 연출해야 한다며 그녀의 가슴을 천으로 꽁꽁 싸맸고 살이 찌지 않도록 하루 4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촬영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필로폰과 수면제를 번갈아 가면서 주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혹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주인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기간 내내 조연들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려야 됐고 감독인 빅터 플레밍조차 촬영장에서 손찌검을 하는 등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었지만 도움은커녕 오히려 주디 갈란드를 누구보다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첫사랑을 다른 배우에게 뺏기고 어머니에 의해 강제 낙태를 당하는 등 성인이 되어서도 무죄 뒤에 참혹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갈라서고 새 출발을 시작하지만 어린 시절 길들여진 약물 중독과 우울증은 계속 그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5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을 겪은 그녀는 1969년 약물 중독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7이었으며 그녀가 죽던 날 캔자스에서 큰 토네이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녹색 마녀는 AFI가 선정한 헐리우드 영화의 4대 악당 중 한 명입니다. 깜장 드레스에 고깔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녹색의 이 이름 없는 마녀는 오즈 영화 이후 사람들에게 나쁜 마녀의 상징으로 각인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마녀를 그려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빗자루를 탄 이 녹색 마녀를 그려낼 정도죠. 100년 가까이 넘사벽 포스를 자랑하는 이 강렬한 캐릭터의 연기자는 마가렛 해밀턴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편집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시사회 후 어린이들이 너무 겁에 질려 한다는 이유로 무려 절반 가까이 삭제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녹색 얼굴과 과하게 큰 코는 영화를 본 모든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 이후 미국의 대표 마녀가 된 해밀턴은 한평생 악역 전문 배우로 살게 됩니다. 당시 어린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냐면요. 미국의 뽀뽀뽀라 불리는 세사미 스트리트에 마녀 복장을 하고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통편집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녀는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그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스스로 이 멋진 영화의 배역을 맡기 위해 개런티를 낮춰가며 오디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주디 갈란드가 촬영장에서 힘겨워할 때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면서 그녀의 실제 성격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집에 와서도 지워지지 않는 두꺼운 녹색 염료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음은 물론 영화에서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을 촬영하다 얼굴과 손에 불이 붙으면서 몇 주를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촬영장에 합류할 정도로 배역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후 주연으로 출연하거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작품은 없었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에서 악역과 단역으로 꿋꿋이 영화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온 이 배우 기억하시죠? 오지의 마법사로 나온 바로 그 배우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가짜 마술사 마블박사라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배역을 3개 더 맡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 프랭크 모건은 오지의 마법사와 마블박사,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의 문지기와 마부, 마법사 왕의 문지기까지 무려 5개의 배역을 소화해냅니다. 씬스티라는 장면은 없지만 감쪽 같은 연기 변신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배우입니다. 각종 포털에서 영화 오지의 마법사를 검색해보면 첫 페이지를 가득 메운 자살 괴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촬영장의 폭력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먼치킨으로 등장했던 배우들 중 한 명이 세트장에서 자살을 했고 그 장면이 그대로 스크린에 노출됐다는 괴담인데요. 이런 루머는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대기돼 왔습니다. 제작사는 세트장 안에 있던 아프리카 악이 날개를 펼쳤다 접는 모습이라며 괴담설을 일축했고 그렇게 시청자들의 오해로 정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유튜브에서 초판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올린 이는 손수 비디오 테이프를 삽입하고 브라운관 TV 그대로를 촬영하는 등 컴퓨터 합성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또 한 번 오지의 마법사 괴담설로 들썩였고 자살한 사람까지 특정되는 등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조작임이 드러났고 자살했다는 그 배우 역시 살아있음이 확인되면서 결국 괴담설이 시작된 유튜브 영상은 삭제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에도 떡밥은 있었습니다. 실제 촬영장에서 배우들의 처우가 거의 학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로시 역을 맡았던 주디 갈란트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먼치킨 역할을 맡은 배우들 역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촬영기간 내내 밤낮으로 혹사를 당했음은 물론 집단 합숙소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이들이 받은 급여는 주당 $50였으며 토토 역을 맡았던 강아지의 주급은 $125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화보다 더 유명하다는 영화 오지의 마법사에 대해 집중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뭔가 아쉽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편에 오지의 마법사 서브컬처에 대해 다시 메스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즈가 씨 뿌린 수많은 영화와 공연 예술에 한 획을 그었다는 뮤지컬 위키드를 준비해두었으니 다음 시간에도 꼭 수술실에 들러주세요.